신의 소리. 내가 사는 이 29세기. 모두들 옛날보다 살기 좋게 되었다고들 말하며 수천 년 쌓아 올린 인간 문명의 찬란한 성과를 즐기고 있다. 사람들은 옛사람들의 힘겨웠던 삶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동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게 됨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한숨 돌리곤 한다. 그러나 지금도 지나간 옛 시대에 미련을 두는 이들이 있다. 나는 옛 상상가들을 부러워한다. 조금 전 시대보다는 많이 전 시대의 사람들을 더욱,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은 더욱 더. 나는 옛 상상가들의 그 무한한 사고활동의 무대를 아쉬워하며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지구의 모양도 상상에 의지하던 그때 상상가들은 신화를 집필했다. 많은 상상의 인물들과 그들이 논의는 하늘의 모습을 그려내고는 마치 자기가 가서 보고 듣고 온 것처럼 그들과 그곳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한량없는 동경의 정서로 충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구 위 성층권의 실체가 밝혀지고 나서는 그 숱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그 다음 상상의 범위는 도약하여 인간의 손길이 따라잡을 수 없는 곳으로 훌쩍 넘어갔다. 그들은 3차원 공간 내의 이동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머나먼 곳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공상과학 소설가들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때도 오고 말았다. 아공간 이동방식이라는 3차원 공간을 초월한 장거리 이동방식이 개발되자 사람들은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이 우주의 이곳저곳을 넘나들게 되었다. 먼 우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의 우주인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했던 공상과학 소설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모든 항성계는 엇비슷했다.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에는 세 번째쯤에 행성의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번성했다. 더욱 크면서 많은 행성을 거느린 별에는 5 혹은 6번째의 행성에 생물이 번성했다. 목성과 같이 큰 행성은 모두 생물이 번성하는 행성의 다음 번째에 있었는데 그런 곳의 푸석푸석한 환경에서는 생물이 자라나지 못했다. 항성계는 모두가 우리 태양계의 예전, 현재 혹은 훗날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상상력의 공간은 현실에 의해 점령당했다. 이제는 무한히 광대한 우주의 실체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이다. 우리의 지구는 그 많은 지구들 중 인류 역사가 앞선 곳이었다. 우리는 다른 앞선 지구들과 함께 우주개척의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태양이 적색거성이 된 후의 대비책도 논의했다. 하지만 이들 선진지구들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손꼽아 있을 뿐이다.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진지구들은 이제 우리 지구인의 무한한 우주개척의 대상이 되었다. 자식아,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니? 갑자기 내 어깨를 툭 치며 잡아 흔드는 움직임에 놀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대학 시절의 친구 여화가 약속 시간을 조금 늦게 내가 앉아있는 차실의 후미진 구석자리까지 찾아 들어왔다. 나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나머지 그가 들어와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졸업 후 10년이 지나도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이 궁했던 나는 요즘 그의 사업이 잘 되어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꼭 얼만큼의 일감이라도 얻을까 해서 그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만날 약속을 얻어냈던 것이다. 여화라는 이름은 꼭 여자 같지만 그는 남자라. 그도 현대의 많은 다른 남자들처럼 식민지 개척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자기 소유의 식민지 안의 미개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군림한다고 한다. 그는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그는 타협을 모른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곳 주변의 다른 어떤 사업가들과도 일체의 공동 합작 경영의 협정을 맺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이 세계 온 우주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는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기독교 신자인 나는 그와는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중고교에서도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인연 때문에 그저 안면이 가까운 사이로 지내오고 있다. 종교의 위기는 이미 과거의 인류가 우주의 실상을 알아내기 시작한 때에도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 하느님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가치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그 뒤로도 계속 베일에 가려 있었으며 그 문제의 해답은 종교로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눈에 보이는 우주가 어떻게 보이든 간에 인간의 생김이 지금과 같이 있는 한 신의 존엄성은 영원히 유지되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 앞자리에 마주 앉으면서 그는 미리 꺼낼 말을 준비했듯이 말했다. 너도 입마 좀 시대에 맞춰서 살아라.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자기 혼자의 생각을 남들에게 얘기하는 걸로 돈을 벌려고 하냐.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야. 자기가 꿈꾸는 낙원은 실제로 만들어보면 그만이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도 남들처럼 식민지 개척에 나서란 말이야. 그러면 너같이 순진하고 어리숙한 애도 그들로부터는 추앙받는 자가 될 거야. 나는 계속 그의 말을 듣기만 하고 말이 없었다. 왜, 너는 그들 미개인들에게서 받는 존경은 의미가 없단 말이니? 우리 지구인의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니? 봐라. 먼저 세대 우리 지구 최고의 작가라고 했던 그란 막스도 지금 기껏 하는 일이 사업가들을 쫓아다니며 식민 개척의 뒷 얘기들을 조사해서 홍보용 자서전이나 써주는 정도야. 더 이상 비전 없는 일에다 미련을 두지 마라. 어쨌든 나는 그와 진로에 관한 논쟁을 계속할 입장은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에게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또한 나의 생활을 뒤쫓아가며 간섭할 이유는 없었다. 우리는 곧 화제의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구로부터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지구 행성에 위치한 그의 사업장인 이수라라는 지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도무지 그의 의도대로 그곳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한다. 토지가 비옥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다고 알려지고 난 뒤 그 행성에는 그의 식민지 외에도 여러 군데의 지구인 혹은 다른 선진지구 행성인에 의한 식민지가 건설되어 다스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곳의 인간들이 여태껏 보살펴주고 다른 쪽의 지배와 침략으로부터 막아준 은혜를 잊고 하나 둘
주변의 다른 지배문화에 현혹되곤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그냥 놔두다가는 그가 힘들여 쌓아올린 기업이 흔들릴 위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자기 사업의 형편에 대해 설명하다가 분을 못 이겼는지 숨을 후후 내쉬며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중얼거렸다. 괘씸한 것들. 그건 마치 벌거벗겨진 채 버려져 발버둥치는 핏덩이 어린 고아를 주워다 살려내서 온갖 정성을 들여 곱게 잘 길렀더니 자라서 몸이 풍실해지고 유방이 솟아나오니까 제 앞에 추파를 던지는 무산의 놈들 앞에서 함부로 다리를 벌려 제끼는 거나 다를 게 없어. 은혜도 모르는 후레자식 놈들 같으니라고. 지네들이 목이 말라 죽어갈 때 공중시차를 해서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게 누군데? 지네들이 굶주릴 때 짐승을 잡아 기르는 법을 가르쳐 준 게 누군데? 어디 그뿐이야? 예전에 지네들이 다른 족속으로부터 도망 나올 때 도중에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예 우리가 가져갔던 그 많은 우주 가공식품들을 송두리째 내려다보낸 적도 있었는데 말야. 계속해서 그는 그들을 손봐주어야 하겠다고 흥분했다. 네. 예전에도 그 곳 부근에서 할 만큼 투자를 했는데도 통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구제불능한 도시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해서 본때를 보여준 일도 있었는데 아직도 그놈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아예 사글이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할까? 하지만 너무 아깝지 않아? 이제까지 거기다 투자한 게 얼만데 그 정도 가지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나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사실 그도 은연중에 내가 말리기를 바랐을 것이다. 나 또한 그의 사업이 계속되어야 무슨 일거리라도 얻을 것이다. 맞아. 먼저 번에 그곳에서 사업하던 사람은 일이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종인 하나와 그 가족만을 남기고 아예 한꺼번에 물로 쓸어버렸다는데 그 뒤로 복구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더라.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뭉개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살자고 하는 중생들인데 막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그는 잠시 팔꿈치를 의자 어깨에 걸치고 손끝에 턱을 괴고 있다가 다시 자세를 올리고 손을 탁자 위에 가볍게 쳤다. 선별 제거를 할까? 선별 제거라니. 먼저 선별조 애들을 보내서 저들 중에서 자기네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바코드를 찍어 둔단 말야. 그리고 다음에는 처단조 애들을 풀어서 코드 인식이 안 되는 것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없애버리게 한단 말야. 사업장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복구 경비를 절약하는 한 방법이지. 어떻게 생각되니? 탁자 위에는 커피잔이 솟아나왔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그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 미리 충분히 달래보고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말에 그는 살짝 고개를 내리고 씩 웃고는 츤하고 가볍게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차를 마신 다음 머리를 들어 나를 보고는 집게 손가락의 끝으로 내 목을 가리켰다. 바로 그거야. 내가 그놈들한테 먼저 한 차례 경고를 주려고 하거든. 거기서 그곳 인간의 대표에게
내 말을 전해줄 일이 있는데 너도 가볼래? 혼자 갔다 와. 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새 식민지 대상지를 물색하느라고 바쁘니까 말야. 나는 만지작거렸던 커피잔을 들고 대답했다. 알았어. 해볼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데? 필요한 기술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난 글 쓰는 것 외엔 뾰족한 기술이 없는데 거기서 내 기술이 필요할까? 거긴 아주 원시사회도 아니고 우리 지구로 보면 한기원전 500년 정도야. 그러니 그놈들도 글은 볼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내가 처음에 기들을 다른 식민지로부터 접수할 때 걔네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면서 그 내용을 글씨로 써주면서 일일이 가르쳐줬지. 어떻게 써졌는데? 걔네들한테는 디지털 저장원반은 물론 소용없을 테고 설사종이라도 걔네들이 그냥 보관하기는 힘들 텐데. 맞아, 그 미개인들이야 그런 거 만들어 줘봤자 보관도 못하지. 그래서 그냥 널쩍한 돌멩이 10개에다가 레이저빔으로 투사해서 잘 새겨서 줬지. 그래서 잘 지킨대. 놈들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잘 안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는 잠시 언짢은 표정을 짓다 다시 정색을 하고 내게 말했다. 그자들이 글을 안다고 해도 그 중에서 몇 안 되고 써본들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밖에는 안 통하니까 내 글은 거기선 안 통해. 그러니 내 기술은 거기에선 소용이 없어. 그러면 나는 혹 그로부터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까 염려되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내게 물었다. 너 운전 면허증 있지? 그런데 됐어. 내 사업 현장에는 내가 만든 헬기들이 있는데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조종할 수 있어. 거기 가서 팀장이 하라는 대로 조종을 하면서 그자들 미개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일을 같이 하면 돼. 어떻게 생긴 건데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조종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난 내 일 보러 빨리 회사로 들어가야 해. 너도 지금 떠날 수 있니? 나는 지금 혼자 사니까 누구에게 연락하고 갈 필요도 없었다. 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알아야 할 것 아닐까? 가면 다 알게 된다니깐. 자, 가자. 그는 어서 일어나 가자는 뜻으로 내 어깨를 툭 쳤다. 내가 외계 지구 행성에 여행을 간 경험은 고교 때 수학여행을 단체로 간 것과 대학 초년 때 몇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배낭여행을 갔다 온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었다. 수학여행은 그저 선내에 탄 채로 외계 행성의 상공을 며칠간 돌아보는 것뿐이었고 배낭여행도 지구연방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한 안전구역선 내의 무인지대나 돌아보곤 했었다. 가끔 관광회사에서 단체 관광 상품으로서 외계 후진 인류와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내 형편으로는 불가능했다. 값이 싼 무인지대 시찰 관광은 물론 흥미가 없었다. 어쨌든 나는 외계 여행을 충분히 해보지는 못했다. 사실 아무리 현대라고 해도 우주여행을 충분히 해보는 사람은 영화처럼 잘 나가는 사업자들 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아쉬워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럴 시간이 있다면 옛사람들의 글이나 더 읽고 싶을 뿐이다. 아참, 이건 일에 대한 선금이다. 받아둬라. 그는 일어나서 걸음을 옮기려다 잠깐 멈칫하더니 안주머니의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건네주었다. 그는 서로의 식별판끼리의 계좌의 동충전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인간적인 맛이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패를 직접 건네주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다. 밖에는 그의 차가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나와 대기했다. 우리가 다가가자 문이 열렸다. 우린 앞문으로 들어가 나란히 앉았다. 곧 문이 닫히고 차는 출발했다. 이 차가 좀 오래돼서 문이 제때에 안 열리곤 하기도 해 조만간 바꿀까 하는데 나는 속이 뒤틀렸다. 나는 아직도 겨우 휴대용 스위치에 의한 조작 방식의 구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주 열감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이 좋은 차를 불평하고 있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차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모처럼 그에게 웃으며 농담을 했다. 그는 곧 응수했다. 무슨 소리? 내가 설사 얼음같이 차가운 이성을 지녔다 해도 내 몸은 항상 불같은 의욕으로 충만해 있는데 나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될 리가 있겠어? 냉증 있는 여자라면 몰라도. 그의 회사에 도착했다. 그가 손을 앞으로 들어 보이자 차는 멎고 문이 열렸다. 여화는 현관의 경비원에게 나를 안내해 줄 것을 지시하고는 자기의 집무실로 올라갔다. 경비원은 지하실의 현장 담당자를 불렀다. 짙은 청색 유니폼 차림의 안내원이 올라왔다. 흰 얼굴에 눈이 크고 입술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공간 이동 통로가 있다는 지하실의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은 얼른 보기에는 여느 지하 작업실과 다름없이 보였다. 바닥에 측정 장비와 소형 자동차 등 탐험용품들이 몇 대 놓여 있고 벽면의 다층 선반에는 여러 사람들의 소지품, 듯한 가방 수십 개가 겹겹이 나란히 얹어 있었다. 중앙의 테이블에 있는 모니터마다 개척지 지구행성의 여러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마침 작업자들은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여기서 그곳의 형편은 모니터링 하나요? 나는 안내원을 돌아보고 물었다. 여긴 가고 오는 사람들 체크만 할 뿐이에요. 사령실은 저 위층에 있어요. 당신은 사장님이 특별히 부탁했으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안내원은 답했다. 자기 일 아닌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투 같았다. 방 한쪽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것은 지하의 방문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마치 고딕양식의 건축물에 있는 것처럼 화려했다. 가까이 가자 문은 열렸다. 안내원은 먼저 들어가 나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 들어와요. 안에는 어두운 터널이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앞장서서 인도하는 안내원의 좌우교대로 일렁이는 엉덩이의 실루엣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밑에 보이는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희미한 빛에만 의지하고 있는 좁은 통로 바닥뿐이었다. 얼마간 걷고 난이 아공간 이동을 위한 구멍인 성관문에 다다랐다. 어둠 속이라 그 문이 생김새는 잘 보이지 않고 그저 네모진 철제 개폐 장치로만 보였다.
이제 여기부터는 혼자 들어가셔야 해요. 옆으로 비켜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움찔하고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이 드니 나는 그의 식민지가 있는 먼 곳 지구행성으로 이미 성간 이동이 되어 있었다. 그곳 지구행성의 환경은 과연 우리의 지구와 같다고 해도 무방했다. 다만 내가 도착한 곳은 건조기후 지역이었다. 기지는 벌판의 낮은 담장을 두르고 그 가운데 8층짜리 큼직하고 네모진 건물이 우뚝 솟은 곳이었다. 나는 그 건물의 지하실 성관문을 통해 이 행성에 도착하여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던 것이었다. 마당에는 출동을 위한 1인용 헬기 넉 대가 미리 대기해 있었다. 3명의 대원이 이미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헬기는 착륙을 위한 다리가 길었고 동체에는 큰 바퀴도 달려 있었다. 그것들은 이곳에서 시시때때로 요긴하게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든 지공 겸용의 것으로서 말하자면 헬기와 자동차를 합친 것이었다. 헬기 각각의 옆면에는 이 헬기에 붙여진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여호와는 이 헬기들을 케룹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케룹의 편대는 케루빔이라는 복수형으로 불렀다. 케룹이라. 예전에 얼핏 그가 그답지 않게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아픔, 인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애기들마저도 케룹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우리가 불러낸 자가 지금 저기 남쪽 강가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그의 앞에 나타나 우리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그 중에 팀장인 듯한 자가 내게 말했다. 나는 꼭 필요한 인원도 아니면서 그냥 곁다리 붙어 일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나보다 연하로 보이는 그의 지시에 따라 출동을 위한 채비를 차리고 헬기 즉 캐룹 중의 하나에 올랐다. 조종관은 상승과 하강을 조종하는 손잡이가 있을 뿐 자동차의 운전대와 거의 같아서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곧장 조종할 수 있었다. 우리는 4대의 헬기에 한 사람씩 나눠 타고 남쪽으로 날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잔잔했던 하늘엔 우리의 헬기들이 날아가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다. 헬기들은 나아가면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인접한 공간에 들어차 있는 모든 공기를 뒤흔들었다.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의 아래쪽은 일찍이 없던 큰 공기압의 신축에 의한 황망한 진동으로 가득 찼다. 저공 비행을 하면서 내놓는 배기가스와 땅에서 회올려 솟아오르는 흙먼지가 뒤엉켜 멀리서 보면 우리가 마치 커다란 구름 덩어리를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가득한 먼지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자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잘 알아보도록 헬기의 사방에 있는 빨간 경고등을 켰다. 나는 다른 새 캐룹의 번쩍번쩍하는 불빛을 보며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목적지에 가까워오자 편대장이 조종하는 선두의 캐룹은 전조등을 환하게 비췄다. 드문드문 나무가 서 있는 강가의 황색 모래벌이 선명히 보였다. 거기서 산언덕으로 가는 기슭에는 기다란 붉은 천의 옷을 입고 수염이 긴 자가 조그만 제단을 쌓아놓고 서 있었다. 조용하고 어스름한 강가에 격심한 동요를 일으키며 4대의 헬기는
착륙 직전에 저공 비행을 했다. 헬기 안의 실내에는 노란 금빛 조명의 실내등을 켜서 저가 우리를 쉽게 알아보게끔 했다. 우리는 그곳에 나와 있는 거주민의 지도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 중의 왕은 아니나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택한 자라고 했다. 넷이서 편대를 지어 날아가는 우리 각각의 모습은 서로 잘 보였다. 헬기의 앞 유리창에는 조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면으로 드러났다. 좌우에도 큰 유리창이 있기에 밖에서 보면 양쪽 면도 정면 못지않게 실내등에 의해 환히 빛나 보였다. 기내에는 우리가 이 외딴 곳을 비행하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텐트와 낚싯대 등 각종 장비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들이 헬기가 흔들리는 대로 따라 흔들려서 옆에서 본 창문 안의 모습은 무척 혼란스러웠다. 뒤섞이는 물건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자가 본다면 어떤 짐승들이 뒤엉켜 있는 것으로 알 것만 같았다. 착륙 준비. 편대장은 지시했다. 날개의 회전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열 십자 모양으로 둘씩 곧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헬기의 회전 날개는 더욱 요란하게 소리를 냈다. 저속으로 돌아가니까 더 소리가 큰 것인지 지면에 가까워 오니까 더 소리가 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넉 대의 헬기는 서서히 지상에 접근해 내려갔다. 가까워질수록 강하게 내리치는 바람으로 강가 바닥은 더욱 파헤쳐지고 모래 흙은 황색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마침내 캐룹이라 불리는 이 헬기들은 강가의 황토에 완전히 내려앉았다. 착륙을 위한 네 다리는 이 외다른 곳에서 요구되는 빈번한 이동을 위해 지구의 헬기처럼 스키의 날과 같은 낮은 형태로 되어 있지를 않고 달 착륙선의 그것과 같이 높고 곧은 지지대의 형태였다. 땅에 닿는 부분은 원형으로 조금 넓게 퍼져 있었다. 헬기의 발이라고도 할 그 부분은 노란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때마침 석양빛을 받아 강한 굴이 빛을 반사했다. 각각의 캐룹의 양측면에는 지상으로부터 물품을 건져 올리기 위한 갈쿠리가 달려 있었다. 헬기가 착륙하자 날개는 관성에 의한 공회전의 상태로 들어갔다. 내 회전 날개가 서로부터 일제히 한 방향으로 세차게 돌아가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다. 날개는 헬기의 것으로는 폭이 넓어서 좁은 부채꼴의 모양과 같았다. 회전 속도가 느려질수록 각 날개가 휘청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해졌다. 지상에 있는 자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날개라면 좌우에 달려 퍼덕이는 새의 움직임만을 보아왔을 것인데 이렇게 저들끼리 서로 연달아 붙은 모양을 하고 게다가 동작할 때는 일제히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날개는 그가 여지껏 본 일이 없었을 테니 그럴만도 할 것이다. 헬기의 꼬리는 독수리의 머리처럼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 달려있는 작은 회전 날개도 한참을 돌다가 멈췄다. 헬기의 날개는 아래로 내리 접을 수가 있었다. 즉, 네 날개 중 앞뒤로 두 날개는 동체와 꼬리의 축을 따라 그대로 놔두고 옆에 두 날개는 날짐승이 날개를 접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 접어서 착륙이 요구되는 면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다. 다시 앞서 있는 편대장의 지시가 있었다. 장소를 저 앞으로 이동하자. 저자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착륙한 곳으로 오지 못한다.
우리가 저리로 가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헬기의 앞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서 내게 들렸다. 여호와의 이곳 기지에서 만든 헬기 즉 캐룹들은 그가 이곳에서의 쓰임을 위해 만든 것이므로 우리 지구에서 쓰이는 것과 여러모로 다른 점이 있었다. 각 헬기 사이의 교신은 무선 통신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각각의 앞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 하고 있었다. 우리는 착륙을 위한 발을 안으로 접어들이고 그 대신 네 바퀴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 굉음을 울리며 일제히 앞으로 20여 미터를 이동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내 캐루빔의 동작에 서 있는 자는 더욱 말을 잃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앞으로 이동할 때 어느 정도 몸을 흔들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이상야릇하게 보일 것이다. 편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면에 지진이 일어난 듯한 마찰음을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이미 주위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우리들 네 캐루빔은 각각에 딸려있는 조명등을 다 켜서 주변을 밝혔다. 빨간 경고등과 노란 전조등 그리고 상부에서 내리비치는 환한 조명등까지 모두 다 켰다. 경고등은 위아래로 바삐 껌뻑이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실내등도 더욱 환하게 켰다. 다시 이륙하자. 편대장은 지시했다. 볼륨을 높인 확성기의 소리가 넓은 골짜기를 진동시켰다. 이제껏 한 일은 밑에 있는 주민의 대표자 앞에서 우리의 위용을 보이려는 것뿐이었나 보다. 다시 날개를 펼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활주가 필요했다. 바퀴들은 윙윙 요란한 진동 소리를 내고는 일제히 흙먼지를 일으키며 헛바퀴를 돌았다. 바퀴의 모양은 모두 노란색에 빛나는 고리를 두 겹으로 붙이고 있어서 큰 바퀴 안에 다시 작은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땅의 돌멩이가 사방으로 튀고 흙이 날리면서 마찰열에 의한 불꽃의 쌀아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서 있는 자는 더욱 몹시 두려워 떠는 것 같았다. 몇 미터를 앞으로 나아간 다음 지면을 박차고 헬기의 동체는 힘껏 밀어 떠올려졌다. 우리의 캐루빔이 땅에서 뜨면서 각각의 네 바퀴도 땅에서 떠올랐다. 밑에 있는 자는 바퀴와 헬기의 몸체를 거푸 고개를 움직이며 번갈아 쳐다보는 것이었다. 전애들로서는 바퀴라면 응당수레가 밀리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만 알 것인데 동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먼저 따로 움직임이 의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예 동체와는 별개의 물체로도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한 동체가 하늘로 뜨니 바퀴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의외로 여겨질 것이다. 앞으로 가자. 뒤로 돌아. 다시 제자리로. 편대장은 몇 번의 왕복 비행을 우리에게 시켰다. 그냥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해서 밑에 있는 자에게 더욱 겁을 주려는 의도인 것 같았다. 헬기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밑에 있는 그 자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극도의 경외감을 지닌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들은 몇 번 더 일시정지와 땅으로의 착륙과 공중으로의 부상을 반복했다. 어쩌면 헬기를 처음 운전하는 나를 위해
이 김에 충분한 훈련을 시키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헬기의 맨 위에는 철제 확성기가 윤기 있는 파란빛으로 강하게 빛나고 있어 공포와 위압감을 주었다. 다시 우리가 그에게로 더 가까이 가자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는 그가 더욱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에게 더욱 가까이 온 자리에서 내 케루빔은 또다시 착륙했다. 착륙 전 땅 위에서 요란히 들리는 헬기의 회전 날개의 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정말 대단했다. 그것은 기계의 소리라는 선지식을 제외하고 듣는다면 거대한 폭포가 비류지카로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할 것이고 우렁찬 천지신명의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천군만마가 힘차게 행진하는 소리 같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착륙하여 다시 네 날개 중 두 날개를 양옆으로 위치하고 아래로 들이우며 접어내렸다. 그리고 헬기의 앞 유리창 위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 비로소 그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땅 위에 엎드려 두려워 떨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들의 불순종의 도가 이제 위험의 지경에 이르렀도다. 내 너희를 징벌하지 않을 수 없게 될까 심히 염려되노라. 찢어지는 듯한 확성기의 소리가 강가를 진동시켰다. 우리는 헬기에서 내리지 않고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계속 두려워 떨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 족속의 불순종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저는 모르옵나이다. 저가 알아보았던 바로는 다들 쉬는 나를 잘 지키고 율법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사옵니다. 편대장은 우리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실상을 다 보여줘야 하겠다. 편대장의 헬기에서는 물체를 잡을 때 쓰이는 갈쿠리가 나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륙하여 밑에 있는 그의 양어깨를 움켜잡았다.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듯 그를 집어들고는 기지로 향하는 편대장을 따라 우리 모두는 다시 강가의 모래 흐를 강풍으로 어지럽히며 하늘로 떠올라갔다. 기지로 돌아와 편대장은 마당에 그를 내려놓고는 건물 옆에 따로 나 있는 입구로 몰았다. 그 입구의 바로 안쪽에는 이곳 기지의 강당과 오락장을 겸한 큰 방이 자리해 있었다. 우리는 저자 앞에 나타나지 말자. 편대장은 우리를 건물 안에 들어가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기는 옆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거기는 영사실이 있는 곳이었다. 다른 두 동료는 2층의 휴게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대로 들어가 있기에는 따분해서 2층 복도에 나 있는 작은 문을 통해 강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서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잡아온 자의 족속의 생활상의 이모저모가 화면에 나오는데 하나같이 타락한 향락과 미신에 빠진 그네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화는 약 20여 분 동안 계속되었다. 영화가 끝나고 다시 강당 안에는 목소리가 울렸다. 자, 보았느냐. 너희의 죄는 진노를 얻어 마땅한 것입니다. 어서 가서 너희 족속에게 고하라. 나의 가르침을 순종해 올바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가 재앙을 피할 길이라고. 맹세코 말씀을 전하겠사옵나이다. 그럼 어서 가라. 강당 무대 앞의 공간에 그대로 선체로 영화를 보던 그는 목소리의 명령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나는 2층의 계단 난간에 살짝 기대 숨어서 강당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 중에 먼저 알게 된 자를 보았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극에 달한 채로 나오는 저들 족속의 노인 상황과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 미리 아는 자는 나가면서도 칸칸이 문이 있는 우리 기지의 건물이 신기했던지 보이는 대로 방의 크기와 벽의 두께를 손으로 어림잡아 재보고 있었다. 이때 나는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이 있었다. 너희들은 도대체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다. 나는 저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경배할 대상은 너희가 본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추구할 가치는 그런 헛된 물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그가 나가는 쪽을 향해 넓은 현관을 달려나갔다. 그는 가다가 나의 소리를 들었는지 주춤했다. 그때 강당에서 나온 팀장이 나를 보고는 불러 세웠다. 뭘 하는 거요? 당신. 아무것도 아니요. 잠시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저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그건 내가 책임지고 이미 끝냈소. 당신은 들어가서 돌아갈 준비나 하시오. 그래도 잠깐인데 일은 다 끝나지 않았소? 다만 인간적으로 한번 대화하고 싶을 뿐인데. 사장님의 방침이요. 안 돼요. 그는 단호히 내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한 동료가 캐롭을 몰고 이륙했다. 갈쿨이 손으로 밖으로 나가던 그를 잡아 올려 다시 그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 주러 떠났다. 뭘 그리 계속 보고 있소? 아무래도 이런데 처음 온 사람 같군. 팀장은 멍하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나를 다시 불렀다. 어쨌든 수고했소. 당신의 이번 일을 끝났소. 다음 일이 있을 때 또 사장님께 보고하여 부르도록 하겠소. 그는 내게 비로소 임무의 종료를 통보했다. 나는 그와 인사를 하고 지하로 내려와 다시 성관문을 통해 우리의 지구로 돌아왔다. 여화의 빌딩 지하실을 통해 올라온 나는 건물 맨 위층에 그의 집무실로 갔다. 그는 누군가와 바삐 전화통화를 하다가 나를 맞았다. 벌써 왔니? 깜빡 연락하는 것도 잊었네? 그래, 일은 잘 됐어? 나는 그에게 팀장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수고했어. 내가 직접 가서 손봐주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잘만 하면 꼭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내게도 부탁한 거야? 그는 서랍 한 칸을 열어 미리 준비한 듯한 봉투를 건네줬다. 다음에 또 일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다음에 언제? 거기 팀장한테서 요구가 오면? 말을 마치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단말기의 화면과 손바닥에 있는 조그만 메모를 곁눈질로 대조하면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준 많은 수고비를 확인하고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나는 그에게로부터 추가의 일감이 생길까를 기대했다. 한 건이 수고비를 받으면
3개월 동안을 마음 편히 지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나는 다시 문필업만으로 생계를 잇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다. 1년 뒤 나는 바라던 대로 우주 개척 역사 집필을 위한 필자 중의 하나로서 위촉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할 겸 오랜만에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잘 되어가니? 그 이후로 나의 질문에 그는 슬며시 웃는 나두로 옆에 쌓여있던 서류철 중의 하나를 집어들고는 저번에 너희가 거기에 갔을 때 경고를 전해받은 자가 그 얘기를 글로 기록해서 자기네 종족에게 알리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 이런 이야기로 가르치고 있다더군. 하고 내게 건네주었다. 그 자의 이름은 에수갈이라고 하지 아마. 그는 일이 바쁜 듯 옆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이내 자세를 돌렸다. 모니터 위에는 확대된 바코드의 디자인이 보였다. 그는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 모양을 편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은 채로 그가 보여주는 자료를 읽어보았다. 그러자 내게 꽤 눈에 익은 구절들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호련 광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빛나는 노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 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날개는 다 서로련 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나타나는 불꽃이 숯불과 횃불의 모양과도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당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과 같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의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있는데 이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젠 정말 문제없이 잘 되어가겠구나. 자료를 어느 정도 읽어보다가 나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다시 물었다. 여호와는 고개를 흔들고는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열심히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관적이야. 이제 그 자들도 약아졌어. 우리는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물자의 10%씩을 항상 거두기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 미개한 것들이 어떤 요령을 피우는지 영 제대로 걷어지지를 않아. 더 이상 채산성이 없어. 이제 그만 나도 거기서 발을 빼야겠어. 다른 곳도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손을 떼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겠니? 물론 사업상으로는 좀 수익성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 아니겠어? 그래도 너와 너의 직원들을 믿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알았다. 알았어. 원, 자식, 그러지 않으면 신자 아니랄까봐. 그래, 나도 인간인데 뭘 어쩌겠니? 순리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지. 너무 걱정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래. 사업이란 신뢰가 중요한 거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끝까지 책임을 다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자, 내가 바쁠 것 같아 난 이만 간다. 나는 그저 손인사만 하는 그를 뒤에 두고 내려와 회사 문을 나섰다. 밖에는 저녁놀이 지고 있었다. 붉은 태양의 모습은 내가 작년에 그곳 강가에서 보았던 또 다른 태양과 다를 것이 없었다.